안녕하십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8장 딥러닝 챕터의 발표를 맡은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는 앞서 배운 신경망과 기법들을 통해 딥러닝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의 구성으로는 더 깊게 딥러닝의 초기 역사, 딥러닝의 활용, 딥러닝의 미래, 마지막으로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차들을 따라가며 딥러닝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깊게입니다. 우리가 왜 딥러닝을 활용하려고 하고 왜 더 깊은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냐면 바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배운 이와 같은 최적화 기법, 로스 펑션, 활성함수, 오차 역전파, 매개 변수 갱신 이런 기법들을 모두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 배운 기법들 이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존재하는데요. 바로 데이터 확장이라는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다음과 같이 돌리거나 뒤집거나 하는 방법으로 단 하나의 사진이었던 사진을 4장의 사진으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지만 데이터 양을 늘려서 정확도 개선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델을 깊게 만드는 이유가 꼭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신경망층을 깊게 만들수록 적은 매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이미지를 5곱하기5 필터로 구성된 합성곱 계층이 연산할 시에 출력 노드는 5곱하기5 크기의 영역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개 변수는 25개가 됩니다. 바로 아래에 그림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단 하나의 층을 추가를 함으로써 5 곱하기 5 필터 연산을 3 곱하기 3 필터 연산 2번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연산을 해서 매개 변수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매개 변수의 수는 18개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의 차이는 층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렇게 하나의 층만 추가했는데도 눈에 띄는 차이가 날 정도면 층이 점점 깊어질수록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층을 깊게 구성하였을 때 정확도 향상과 적은 매개 변수로도 특징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 향상, 매개 변수의 이점과 함께 학습의 효율성 또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층이 깊지 않을 경우 그림과 같이 개의 사진을 학습한다고 할 때 합성곱 계층이 개의 특징을 대부분 한 번에 이해해야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변화가 풍부하고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층이 깊을 경우 학습해야 하는 문제를 계측적으로 분해해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각 층이 학습해야 할 문제를 더 단순한 문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고도의 패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조를 깊게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딥러닝의 초기 역사입니다. 딥러닝이 지금과 같은 큰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이미지넷 대회에서의 성적 때문입니다. 이미지넷이란 100만 장이 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대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넷 분류 대회에서 VGG, 구글넷, 레스넷과 같은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들이 나오면서 딥러닝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을 낸 모델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VGG입니다. VGG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과 풀린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인 CN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층을 16층 혹은 19층으로 구성을 하면 VGG16, VGG19와 같이 이름이 달려 있고요. 합성곡 층을 그냥 연속적으로 구성하여서 크기를 줄이는 처리를 반복하고 완전 연결층을 합성곡 층 다음에 연결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구조의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넷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넷입니다. 구글넷의 특징은 인셉션 모드를 활용하여 모델을 세로뿐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도 깊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인셉션 모델을 연결한 간단한 구조입니다. 구글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셉션 모듈을 알아야 하므로 인셉션 모듈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인셉션 모듈의 그림입니다. 앞은 구글넷 전체 그림에서 인셉션 모듈 한 부분만 분리해 왔고요. 인셉션 모듈은 그림과 같이 합성곡 층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곡층을 병렬로 연결하여 다양한 크기의 필터,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1x1, 3x3, 5x5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크기의 필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풀링 연산을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합니다. 이렇게 합성곡층들 앞에 1x1 합성곡층을 두어서 차원을 축소시켜 연산량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식이 구글넷의 주요 아이디어인 인셉션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레스넷이라고 합니다. 레스넷의 구조는 보시듯이 그림과 같으며 레스넷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개발한 모델로 다른 모델들보다 층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게 개발된 모델입니다. 층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층이 지나치게 깊을 경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차 연결을 도입하면서 설계된 모델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레슨넷의 핵심 아이디어인 잔차 연결입니다. 잔차 연결이란 그림과 같이 합성곡 층을 그냥 건너뛰어서 입력을 출력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입력과 출력 간에 잔차만 합습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모델이 깊어져도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모델을 더 깊게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상으로 딥러닝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딥러닝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활용이란 딥러닝이 활용되는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사물 검출입니다. 이미지에 담긴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알아내는 기술이 있고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하며 위치 또한 알아내야 되는 기술입니다. 한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사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물 검출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RCNN과 욜로가 있습니다. 먼저 RCNN 모델입니다. RCNN의 동작 과정이 RCNN 논문에 잘 나타나 있어서 참고 자료로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작 과정은 먼저 영역 추출, CNN, 특징 추출, 객체 분류 및 위치 결정 이렇게 나뉘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추출이란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 영역들을 먼저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보 영역들을 추출하면 그 추출된 각 영역의 특징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출된 특징들을 다수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객체의 위치 그리고 객체가 있는 곳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사물을 검출하게 됩니다. 다음 사물 검출 분야의 대표 모델은 욜로입니다. 욜로의 동작을 그림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분할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지 분할이란 입력 이미지를 사전에 정해진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렇게 그리드로 분할을 하고 나면 해당 분할된 그리드를 통해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각 그리드 셀은 바운딩 박스 예측을 통한 객체 위치를 표현하게 되고요. 클래스 예측을 통해 찾은 바운딩 박스의 객체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와 예측한 클래스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예측으로 만들고요. 그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검출된 객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물 검출 분야의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분할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사물 검출과 비슷하지만 다른 분야입니다. 이미지를 픽셀 수준에서 분류하는 기술이므로 픽셀 단위로 채색된 지도를 학습하고 추론 시에 모든 픽셀을 분류하게 됩니다. 픽셀 수만큼 홀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 모델로는 FCN과 Segment Anything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분할의 대표 모델 중 FCN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N의 특징은 합성공층만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있는데 완전 연결층이나 풀링층 없이 공간 볼륨을 유지한 채 출력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층에서 역 합성곱 연산을 통해 줄어든 공간 정보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림과 같이 그림의 결과 부분과 같이 이미지에서의 분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그멘트 애니띵입니다. 정말 최근에 메타에서 발표한 모델이고요. 가장 최신의 분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트 애니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코더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임베딩을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롬포트를 적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어에 뛰어난 강점을 보입니다. 여기서 프롬포트란 이 기사가 스포츠 기사일까 정치 기사일까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매끄러운 답변을 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태스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엔진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엔진 구축을 통해 분할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강점들을 가진 가장 최근에 나온 분할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분할의 대표 모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사진 캡션 생성 분야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고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가 융합된 연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수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보여줬을 때 밑에 캡션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뉴럴 이미지 캡션이라는 모델이 존재하고요. 뉴럴 이미지 캡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CNN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성곱을 통해 이미지에서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추출한 특징을 입력으로 자연어 생성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축된 자연어 생성 모델은 순환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순환신경망이란 이전 시점의 출력을 현재 시점의 입력과 함께 처리하는 신경망이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른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뉴럴 이미지 캡션이란 컴퓨터 비전 분야의 합성곱과 이제 자연어 생성 모델 두 개를 합쳐서 그런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딥러닝의 미래 목차에서 딥러닝의 가능성과 미래를 느낄 만한 연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스타일 변환입니다. 두 이미지를 조합하여 새로운 그림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콘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조합하여 생성을 하게 되고, 스타일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서 콘텐츠 이미지와 결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스타일 변환 방법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콘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을 입히는 형식입니다. 보시면 P에 A 스타일이 입힌 아웃풋 X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대표 모델로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이미지 생성의 가장 유명한 방식은 겐이라는 방식으로 그림과 같은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지 생성이란 이미지 입력 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생성자와 판별자를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고, 생성자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그 해당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인지 판별자가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런 학습 방식에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하듯이 학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생성자는 점점 판별자가 판정하기 힘들 정도로 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DC겐과 스타일겐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율주행 또한 딥러닝이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자율주행은 다양한 기술들을 모아서 구현해야 되는데요. 주위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 주행 경로 계획 기술, 카메라 혹은 레이저 등의 탐사 기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한층 정확해지고 빨라진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이란 그림과 같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환경이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되며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학습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그 해당 행동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는 그 최적의 정책을 학습해 나가면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 학습의 대표 모델로는 딥큐넷과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문제에서 신경망을 더 깊게 했을 때 성능을 모델의 정확도라든지 그런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요.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넷 대회에서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적을 획득하게 됐고, 그러한 그때 가장 유명했던 좋은 성적을 냈던 신경망으로는 VGG, 구글넷, 레스넷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 이제 딥러닝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객체인식, 객체분할, 캡션 생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이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생성과 자율주행, 강화학습 등과 같은 또 새로운 분야에서 딥러닝을 적용을 통해 많은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딥러닝의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8장 딥러닝에 대해 발표한 김경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